추위 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국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지금 봉쇄되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저희의 투쟁의 결기, 자유한국당과 애국 시민들의 투쟁 결기만큼은 봉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투쟁 현장에 함께 하신 부산 사하구을 4선 의원이시죠. 조경태 최고위원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고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옳은소리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나라 걱정 하신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하루도 쉴 시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들한테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 정권이 너무너무 힘들게 만든다는 그런 푸념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2대 악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 규탄대회에 규탄사도 하셨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섰는지. 사실 그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매우 선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법, 선거제도를 무려 11개 나라 이상이 우리나라의 선거법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선거법이 하자가 있는 그런 선거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도대체 바꾸려고 하는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법의 진리를 변칙과 반칙을 통해서 그들이 다수당이 되기 위한 그런 업무가 숨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 협의체에서 민주당을 뺀 4당 중소정당들이 선거법 합의의 안을 도출했습니다. 야합 속의 야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말 어떻게 보면 낯뜨거운 밥그릇 싸움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사항을 보면 지역구 250석 그리고 비례대표 50석에서 비례대표 50석에 있는 그 30석을 연동형으로 한정짓겠다, 상한선을 찍겠다라고 했고 석패율 제도도 제안을 했었지만 민주당이 그것은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1+4라는 그 이기단체에 대해서 이것은 참 그동안의 국회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33조에 보면 교섭단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섭단체가 20석 이상의 의원을 보유한 정당을 뜻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교섭단체의 그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들 또는 국회의 운영에 대한 질서가 잡혀 있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교섭단체의 개념조차도 강그리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법과 제도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국민들 보고 법을 지키라면 국민들께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비교섭단체들하고 마치 이 정당화시킨 그런 식으로 합의를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잘못된 위법적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1야당, 교섭단체인 제1야당과 합법적인 그 테두리 내에서 의논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내가 투표한 이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누구죠? 이해찬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아마
이 준연동형입니까? 연동형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실걸요.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모르는 당 대표도 아마 모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제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저런 무능하고 오만한 정당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는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당의 지지자들 있다면 제가 여당의 지지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준연동형 또는 준준연동형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마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제도를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좀 이성을 되찾아서 저희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나눠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선거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제도여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설명이 필요로 하고요. 또 제도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지금 제도를 하구자구비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현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우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담보가 돼야 되는 제도의 안정성이라든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한시적으로만 1년에 한시적으로만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라는 것은 그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선거 제도를 무려 11개 국가에서 배우고 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선거 제도가 선진적인 제도라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이 제도를 무시하고 대개방직한 제도를 갖다가 도입시킨다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20년, 30년 후퇴시킨다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좀 진정으로 여야가 정치 개혁을 한다면은 저는 19대 국회 때부터 꾸준하게 주장했던 게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이 거수기입니다. 거수기. 당 대표나 당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아양을 끌거나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건품도 주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내각내직성 이러한 국회의원직은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진정한 정치 개혁은 의원 수를 줄이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를 의원 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탈리아는 무려 35%의 국회의원 수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 개혁은 저는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한 분도 계시지만은 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자유한국당 안은 국회의원 300석 중에서 30석을 줄이자,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수를 30석 줄이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에 반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또 기타 정당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또는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느 정당이 더 개혁적인 제도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저는 제 양심을 걸고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저는 정치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70%가 넘는 분들께서 현재 국회의원 정수도 많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다 뜨거운 밥그릇 싸움으로 오히려 더 불신을 가중시키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선거법 관련해서 합의를 도출했다라는 그 기사의 댓글에 정말 재미난 댓글이 좀 눈에 띄는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장사꾼이다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니다. 국회. 국회가 예. 아, 국가적인 해를 입히는 예. 표현이다. 국회 해도 예, 그것도 예. 물론 있었지만 제가 다 그 정도로 그만큼 이제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는 불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하늘을 찌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1+4 그러니까
1+4 협의체에서는 전혀 그런 민심들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왜 국회의원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우리가 삼권 분립 정신에서 입법부잖아요. 그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건 초등학교 6학년 사회책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청와대 눈치 보고 대통령 눈치 보고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안도 그렇습니다. 512조 3천억을 갖다가 통과시키는데 여당 양심 있는 여당분이라면은 빚을 내서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양심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옳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고개 숙이고 예, 머리 숙이는 그게 그 숙이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 또 이런 국회의원 왜 필요합니까? 그 제가 최고위원 그 회의에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렇게 힘들게 국회의원 하지 말고 청와대 비서로 들어가서 청와대 비서관 노릇을 하면 되지.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그 위상을 땅에 떨어뜨려 놓으면서 왜 그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지 나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최고위원님 발언을 들어보니까 우리 옳은 소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시원해할 것 같습니다. 답답한 체증이 막 뚫릴 정도로.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지금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의사봉 휘두르고 누르고 있고 그러니까 정세균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부 수반에 밑으로 가는 그러니까 총리 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국회의 그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저런 행위에 대해서 네. 저는 참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행정부의 수장을 역임했든지 행정부의 그 2인자 지금은 행정부의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겠어요? 예. 기어 들어간다는 자체가 참 참담합니다. 맞습니다. 예.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네. 단호하게 거부해야 될 맞습니다.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덥석 그냥 무는 모습 보면서 참 낯짝들이 두껍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의 입법부의 기능은 이 제1야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위기에 봉착해 있다. 특히 제1 여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지시하면은 뭐 지시하는 대로 그냥 로봇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그 한심한 그 사람들을 국민들께서 세비로 또 먹여 살린다 생각하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제가 좀 이렇게 국회의원 수가 우리나라가 많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미국의 경우에는 그 하원 의원 한 명당 그 70만 명이 이 유권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본은 한 27만에서 30만 이상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7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300석이잖아요. 국회의원 수가 300석인데 이것을 인구를 가중치를 뒀을 때 미국으로 기준하면은 이 300명이 67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기준하게 되면 189명입니다. 확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너무도 많다. 300석은.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위상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똥오줌을 구분도 못하는 분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국회의원 행세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분통이 터진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정말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국회의원 배지 달고 지역구 가서 표 달라고 굽신거리면서 내 국회의원인데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로서 입법부의 그 위상을 가지고 행정부 즉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권 경제 그리고 안보에 이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정세균 아까 전에 언급했겠지만 정세균 전 의장이 총리로 지명이 되고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 입법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인데, 재미난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청문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세균 전 회장님. 근데 이제 국정과제 1순위가 경제 활성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제 수석 그 비서관 보좌관 회의 때 경제 상황은 너무 좋다라고 했고, 지난번에 저희 잘 아시겠지만 경제 수석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위에 계시는데, 이 아까 전에 최고위원님 문제 제기처럼 이런 분들이 청와대에 있는데 과연 입법부에 있어서도 잘 안 되는 것들을 과연 행정부 수장의 밑으로 갔을 때, 총리가 됐을 때 이걸 경제 활성화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네, 국민들께서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통령 말을 안 믿을 겁니다. 대통령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거짓말장이 대통령 아닙니까? 아마 지난번 기억나실 때 국민과의 대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팬미팅이었죠. 300명 있는 자리에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 집값 잘 잡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집값 지금 잘 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 정권, 즉 박근혜 정부 때 동일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부동산 가격이 2.5% 상승했습니다. 이 무능한 거짓말장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15.7% 올랐습니다. 네. 이 몇 배입니까? 6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상. 지금 20대, 30대 또는 무주택자들은 전혀 집을 살 수 없도록 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부동산 자신 있다, 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 후보자, 임명자 후보자죠. 뭐 경제 살린다? 이미 경제는 망했습니다. 부산만 해도 지금 서면 같은 경우에 10군데 식당 중에서 6시, 7시 그 저녁 시간에 8군데나 지금 네, 맞습니다. 텅텅 비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서민 경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 비정상의 이 상황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이게 좀 빨리 끝내주는 게 좋죠. 네. 네, 그래서 정권을 빨리 바꿔야만이 저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 아부하는 총리 네. 백날 있어봤자 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통령 한마디면은 다들 그냥 깨갱갱 하는 거 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거짓말 하는, 뭐 끝까지 거짓말만 하네요. 네, 그 거짓말 하지 말고 현실을 좀 제대로 직시했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 대목에서 그 이해찬 대표의 과거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지난 7월 달이었죠.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연수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20년 집권의 징검다리는 내년 총선이다.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오만한 발언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목숨 거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장기 집권, 이 좌파 독재의 어떤 완성을 시키기 위한 어떤 길을 닫겠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표의 말은 한마디로 염치 없는 소리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년 6개월 동안 집권하고 나서 나라 살림이 나아졌습니까? 예. 지금 국민들은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보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지금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가해지고 있고, 작년 3월부터 올해까지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전력은 무려 50% 이상 증강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중국한테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이 시키면 시킨 대로 가는 이 외교 폭망의 굴욕과 폭망의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년이 아니라 이래 가다가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기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년 총선에서는 제대로 된 심판을 하지 않겠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 국회 본청 앞에 저희가 지난번 개탄 대회를 열고 국회가 공세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의, 애국 시민들의 그런 건강한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철저한 어떤 봉쇄 조치인데 이게 원래 정당 행사는 국회 본청 앞에서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극우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만큼 좀 초조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와서 태극기를 드시는 분들 또는 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연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을 극우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극우로 보는 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어르신들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을 매도하는 행위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내로남불이죠. 자기들은 정당 행사에는 뭐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오게 만들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걸 못 오게 만든다는 것은 이건 아주 국회의원을 잘못하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잣대로 국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좀 더 공정한 시각으로 국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희상 의장의 어떤 편파성이 어떻게 보면 그 공천세습이라고 하는 아들의 어떤 지역구 분리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로도 사실 어느 정도 그 인터뷰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문희상 의장이 대놓고 아들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참 염치 없는 행위고 이러한 봉쇄 조치, 국회를 봉쇄한다든지 그리고 예산 날치기라든지 이런 편파성 그리고 중립성을 내팽개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 의장이 개인의 어떤 뭐 사욕을 위해서 뭐 그런 행위를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의장으로서 가져야 될 그 힘이 이 모습에서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죠. 보통 우리가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무소속으로 두지 않습니까? 왜 무소속으로 두겠습니까? 공정하게 심판을 바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어떤 그 의사봉을 들게 되면 공정한 게 옵니다. 그죠? 국회의장이면 그래도 입법부의 수장인데 수장으로서 좀 이렇게 품위를 좀 유지하고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청와대 눈치 조금 너무 지나치게 보는 듯한 그런 모습에서 좀 어떨 때는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이제 제 자리매김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20대 국회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조정자 역할을 지금부터라도 좀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또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경태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최고위원님 혹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리 옳은 소리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 정권에 제가 그리고 더불어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이 부분은 좀 새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정치가 소박해야 세상이 숨을 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정치를 자꾸만 속이고 거짓말하고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 그런 정치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박한 이 정치를 통해서 이 국민들 또 세상을 숨을 쉬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이어나가기를 진심으로 충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마무리할 시점입니다만은 뒤에 보시다시피 저희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저는 밤샘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끝까지 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이 무능하고 거짓말 잘하고 독선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일방적 독주, 정말 폭거를 막기 위한 투쟁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2대 악법이죠. 규탄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 클로징 할 때 꼭 하는